자, 좋아요. 이어서 할게요. 자, 변경, 법인세법에서 변경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해서 나오네요.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 아닌 주세무가 1년 단위였어요. 21기 사업연도를 21년 10월 1일에서 22년 9월 3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21년 4월 5일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22년 1월 1일에서 22년 9월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왜죠? 21년 10월 1일에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변경하고 싶었는데 21년도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늦은 거죠. 이미 20년도 10월 1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연도의 변경을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3년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날의 기간을 13년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첫 번째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22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넘어가서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22년 10월 1일부터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3년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3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서 이를 신고해야 되고요. 뭐 아까 봤던 거죠. 그렇죠? 해상법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 변경 전에 법인 해산 등기 또는 조직 변경 후에 법인 설립 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국법인이 3년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 변경 전의 3년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년도에 변경이 있는데 직전 3년 종료부터 3개월 신고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전날까지의 기간을 1, 3년도로 한다. 납세지의 변경 볼까요? 법인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되네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걸로 보고요. 그렇게 의지하겠다는 거고, 납세지가 변경되면 어디에다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 후에 납세지. 기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의 평가 등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화폐성 외화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후에 3년도에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다만 법서종의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3년도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서 변경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계속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5개년도 평가를 적용한 3년을 포함해서 5개년도니까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 신고해서 변경된 평가만 적용할 수 있다. 신설된 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3년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서 유가증권 및 매매형 부동산은 제외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에서 평가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가 혼동했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혼동했네. 야, 미쳤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이랑 지금 이 사업연도 변경이랑 제가 혼동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21년 4월 5일이라서 이게 21년도 3월 31일까지 변경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직전 3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니까 맞네. 이게 전년도 10월 1일 이거는 지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에 대한 거고 3연도 변경에 관한 거는 이제 1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당해 3월 이내에 신고하라는 거네요. 그쵸? 여기 써놨었네. 종료 전 3개월이 아니라고. 자, 볼게요. 다시 이어서 3년도 종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하는 거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는요. 3년도 변경하고는 앞뒤로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같이 똑같이 해야지. 그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요. 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신고했을 때는 이제 종전의 평가 방법을 평가하고 그 다음 3년도부터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하게 되고요. 무신고와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 보면 무신고할 때는 일반적인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하게 되고 매매목적인 부동산인 경우에 개별법으로 하게 됩니다. 임의 변경 시에는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거죠. 신고한 방법을 평가했으나 계산 착오로 과대 또는 과세로 평가한 경우에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수정만 해주면 되죠. 넘어갈게요. 최초로 적용한 3년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 평가법으로 납세지거나 세무서장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3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 평가 차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로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 평가로 변경 신고했을 때는 그 차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재고자산 평가 차익 입금 산입 방법인데 5년간 균등하게 나눠서 입금에 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유가증권의 평가인데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신고인데 변경신고 임의 변경에서 재고자산과 동일하지만 무신고와 임의신고에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의 같은 경우 무신고는 총평균법, 재고자산은 뭐였죠? 선입선출법, 임의 변경일 때는 둘 중에 큰 거, 총평균법이나 당초 신고한 방법 둘 중에 큰 거. 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이었죠. 목이 아프네요, 슬슬. 21기 9월 25일 제품의 평가 방법으로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회계감사 시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위에서 한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전의 신고. 3년도 변경이랑 헷갈리지 말자. 이거 무조건 찍고 넘어가야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3개월 전에 하는 거였고. 넘어갈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승인 요하지 않고. 여기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닌 항목입니다. 이미 임원 변경 등기 시 부담한 등록면허세, 송금일을 인정한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송금불산 항목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닌 것들, 주민세 균등분,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부동산을 임차하고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치세 매입세액도 송금 인정한다. 취업적이네요. 이것도 봤었죠.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이제 지정해서 신청하는 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윤세 변경은 뭘까요? 21년 9월 초에 감가상각 및 내용윤세를 변경했다. 보유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렇게 있었고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내용연수 변경 시 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된다. 내용연수의 변경이므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용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건물은 20년 정액법 적용하고 있었고 취득가는 6억 원이었고 누계액은 1억 2천만 원이었답니다. 4년 경과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내용연수의 변경이다. 그럼 내용연수에 변경한다면 상각범위액은 잔존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내용연수의 상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0.1을 적용한다. 내용연수의 변경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용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하는 건데 내용연수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취득한 6억 최초 취득가 6억은 그대로 인식하면서 이 내용연수 변경 상각률만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률을 변경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시에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상 미상각자에게 변경된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정액정률법이니까 이 누계액 적용하겠죠? 이걸로 상각률을 적용하고. 비품의 경우에는 어떻죠? 자,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에 정액법으로 변경했는데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상 미상각자에게 변경된 감가상각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것도 이 누계액 적용한다. 보면은 최대가액은 8억이었고 누계액은 3,808만 원이니까 빼주고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가산해 주죠. 이거 감가상각 우리 시부인 계산할 때 다 했었던 거니까. 자, 감가상각의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합병했을 때 봤었죠. 그리고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했을 때,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해외 시장의 변동 등을 종전에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 상각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이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절차는 어떻게 되죠? 최초 3년도 종료일까지 관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요. 3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세무서장은.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상각 방법에 의하게 되고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미상각 잔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고요. 상각률, 잔존연수 내용이 아닌 당초에 신고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된다. 이 내용연수가 변경될 땐 뭐다?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 이 상각률은 바뀐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거 되게 반대예요, 반대. 비현실적 퇴직에서 직원으로 임원으로 변경됐을 때 회사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했을 때 회사는 상근 임원으로서 퇴직을 지급했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보지 않고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자, 상기하는 경우가 있고 환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환입했을 때 자, 해산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했던 거 환입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목적 사업을 전부 폐지해도 환입하고요. 환입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제 입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될 때에도 환입하고 성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환입되고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해서 입금으로 계상하면 환입하고요. 여기 비과세 아까 봤을 때 환지 처분 지목 이렇게 이거 아까 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법인세법에 관해서 보면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었죠? 납세지 변경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했었죠. 즉 부가치세법상 변경신고로서 법인세법상 변경신고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세법상 변경신고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등록 정정신고에 가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는 만족하는데 B가 A를 만족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해서 보면 조직 변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 변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중간연합 의무가 없는 법인. 부가치세와 소득세는 50만 원 이거 했었죠. 소액부징수. 부가치세나 소득세는 소액이 5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법인세법은 여전히 3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변경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관경과분이네요. 기관경과분. 기간 9개니까 이거까지 보죠. 제조업을 주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거래에서 소득 처분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당기 3년도 초에 이자 수령 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0만 원을 21기 3년도 소액계산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고 하네요. 자, 이미 과세된 소득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저기 원천 징수됐죠, 지금.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해서 50만 원 합니다. 다시 입금으로 산입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미 과세된 소득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금융소득에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3년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금의 송금을 인정한다고 했었죠.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이 1년 초과는 특수관계는 이거는 안 한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기 예금 이전은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기간 경감은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봤죠. 자, 이자 수익. 일반 법인 원칙은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수입 시기, 자,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로 이제 입금으로 들어갑니다. 특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하나인데 기간 경감분에 대한 이자 수익 있죠. 이걸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는 입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일 때 안 된다? 이미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 수익. 국내에서 받은 이자 수익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수익만 특례가 적용하게 되는 거겠죠. 국내에서 받은 건 기간 경감분 입금 불산입 하겠죠. 이미 원천징수 됐으니까. 특례는 현실적으로는 외국에서 받은 이자 수익만 적용되겠죠. 자, 일반 법인 그랬고 금융회사는 기간 경감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수익으로 계산하기 위해 입금일을 인정한다. 자, 원칙 보면 실제로 받은 날 선수이자는 제외하는데 자, 금융회사가 받는 거의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 수익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특례에 적용되는 거고요. 일반 법인의 경우는 뭐라고요? 원천징수하고 일반 법인에 뿌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원칙은 이자 수익의 귀속 시기와 동일합니다. 뭐죠?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 특례가 있어요.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하나인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선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을 인정합니다. 차이별로부터 이거 1년 넘어간 특수관계는 이거는 예외라고 했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임대료 및 기타 소득 귀속 3년도에서 자, 임대손익이 있는데 임대료 지급기간 1년을 초과하면 발생주의로 갑니다. 발생주의로. 근데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이하이면 계약상 지급일로 하게 됐는데 자, 미수 임대료 미지급 임차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례에서 기간 경감분에 대해서 임대료 임차료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그냥 인정하겠다입니다. 그냥 1년이 넘어가야 이제 기간 경감분으로 이제 하는데 1년 미만일 때는 일시에 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발생주의로 계산을 해놨다면 뭐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라 그거예요. 자, 법인이 기간 경감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송금에 산입한다 했죠. 근데 이거 계속 나오네요. 특수관계인 이거. 자, 제조업을 자, 단기 3년도 초에 이자 수령 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3년 만기 이자. 자, 이거 이자 수익 계산하면 뭐죠?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이거 지금 1번 돌아왔네요.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키워드는 다 끝났고 자, 이제 법서부 합쳐서 상계 파트 이런 거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